내년 집값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고,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테마의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을 했다. 뭐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정부가 손볼 것이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폐지한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관련 지역들이 들썩들썩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매경 자이언트TV 양호석 기자입니다. 저희 매경 이코노미 기자분들과 또 여기서 증권가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한 재테크 이제 고민을 해결해준 참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바로 매경 아웃룩 대예측 2023인데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차장님 모시고 함께 내년 경제와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예. 네, 저희도 새로운 시도나 또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그 자본 시장이나 미디어 시장에서 좀 차별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매경 이코노미는 그 NFT, 이 NFT를 국내 언론 최초로 기사와 연동한 NFT를 만들어가지고 다보스에도 갔다 오고, 네, 룩셈부르크에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저희 사례를 홍보했던 그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 네. 예. 대예측을 집필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집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외를 좀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핀테크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갔다 왔는데, 상반기에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출자 여력이 있다. 아니면 유동성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성격이었는데, 정말 5월 이후부터인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특정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야, 하반기에는 아예 그냥 하지 마. 그래서 모든 뭐 심사역들이 갑자기 한 2달간 뭐 그냥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사례를 실제로 보고 나서 공포감을 좀 느꼈다 할까?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년 경제 흐름을 이제 메가트렌드도 이제 대예측에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메가트렌드로 좀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로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그 메가 트렌드를 10개를 저희가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 크라이시스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아예 문구로 해서 M, E, 뭐 G, A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스크 M, 메가 했을 때 M이 이제 마스크, no more 이란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쓰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의 경제적 자유도나 뭐 이동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하니까 항공이나 여행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괜찮아지겠네. 이 정도는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올해였다면 내년은 노마스크 시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 VC에서도 벤처캐피탈에서도 갑자기 그렇게 혹한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역대급 속도로 이제 인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금리 흐름과 이제 인상이 언제쯤 멈추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그랬고 저희 그 대측 책에서도 그랬는데, 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두 차례 정도 어쨌든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현재 12월 상황입니다. 12월 상황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뭐 연준 입장에서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꺾이는 추세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예 뭐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예측에서 그 저자들은 그래도 물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원래 적정 심리, 그러니까 2%대 정도가 보면 이제 물가가 안정화됐다라고 보는데, 이거보다는 아직까지 갭이 커요. 한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대까지 갔다가 그럼 거의 6%대의 그 갭이 있잖아요. 이거에서 최근에 조금 내려와서 6%대, 5%대 이렇게 하지만 12월에도 5%대라고 해도
격차가 3%, 4%까지 아직까지 있다 보니 물가가 아직 내려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통과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베이비 스텝,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러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신흥국은 어떻게 하느냐? 연준이 어쨌든 처음에는 세게 질렀다가 점점 조금씩 올리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최근에도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는 수준만큼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한두 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4%까지 찍을 수도 있다. 여기에 찍을 수도 있답니다. 예. 찍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예상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린스펀이나 예전에 2000년도에 예. 그 닷컴 버블 때 저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고 나서 9개월간은 어쨌든 버텼다. 그 고금리 최정점에서. 그러니까 한번 6개월에서 9개월은 최정점에서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그 각국 정부나 그 중앙은행에서 펼칠 수 있는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정점에 올랐다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은 한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경기 침체도 같이 한꺼번에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좀 지역별로 편차가 날 것 같은데 네네. 지역별로는 좀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1.6% 정도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한국은 2%대여서 예. 최근에 1%대로 지금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거의 사실은 성장률이 좀 둔했잖아요. 그 네. 둔했던 거에 비하면 일본이 1.6%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거는 좀 고무적인 거고요. 실제로 주변에 일본 여행 요즘에 좀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시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이 이제 그 엔화가 워낙 지금 싸다 보니까 다시 관광대국, 그러니까 관광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의 내수 경기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보통 6%, 7% 이런 고도 성장기가 있었다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4.4% 이렇게 지금 저희 대외 측에서는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4.4%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그 고도 성장기로 생각을 해보면 4.4%가 약간 개선되는, 그러니까 올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올해는 코로나에서 아예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4.4%가 조금 아쉬운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도가 조금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게 인도는 6.1%입니다. 이거 진짜 중국을 넘어섰네요. 예, 그러니까 6.1%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중국 미중 무역 분쟁에서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그 사이가 안 좋으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국가가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인도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그 대회 측에서 저희도 보고 좀 흥미롭게 지켜봤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라든지 네. 농산물 그리고 각종 원자재와 네네. 금가까지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주요 이런 상품들 원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환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처럼 1,400원,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한 거는 솔직히 연초 우리 1,100원대였잖아요. 1,100원 하다가 갑자기 1,200원 해도 우와 높다 이랬는데 거의 거의 30% 이상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1,300원, 1,400원 시대를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1,500원도 한번 찍고 내려온다. 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다. 내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내년에 1,300원대 초중반이 전체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안정적이지만 1,300원도 예. 높잖아요. 그래도 예, 높은 네. 편이죠. 예. 그럼에도 1,300원대가 초반에 계속 이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어쨌든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간 더 좀 안정화된다. 이런 정도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국제 원유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원유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원유가는 이제 2022년 올해의 끝무렵까지 지금 왔습니다만 90불이 평균 정도가 됐거든요. 예. 내년에는 90불에서 100불 정도로 계속해서 크게는 치고 나가진 않을 것이다. 킹달러 할 때는 금이 조금 밀렸어요. 예. 그죠, 사실. 근데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이 본격화되면 누구나 뭐 이제 비트코인 사기는 예. 좀 힘들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믿을 건 금이다, 네. 금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스당 2022년이 온스당 1,700달러 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올해는. 근데 내년이 되면 다시 1,9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자재로 봤으면 뭐 물론 국제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냥 다 오르니까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만 안전자산 중심의 그리고 또 원자재나 이런 쪽에서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사실 뭐 이제 미중 무역 네.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태권 전쟁으로 이제 좀 그렇습니다. 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도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뭐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유관 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내 영향받는 산업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지? 네. 내년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저희가 그 매경 이코노미에서도 이제 대예측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서머리 이렇게 특집을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제가 컨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 기상도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날씨처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IT 전자통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쨍쨍하네요. 네, IT 일단 예. 해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IT 전자통신 쪽은 아무래도 5G 스마트폰이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또 그리고 폴더블 폰이 없던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없던 수요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업권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산업의 그 전체 메인스트림의 변화에서 수혜받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는 IT, 5G, 전자통신 이쪽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장 현실, 그러니까 XR이나 뭐 그다음에 혼합 현실, MR 이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했는데 오큘러스 껴봤는데 어지럽다. 예. 이런 이야기 솔직히 많았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점점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XR이나 그리고 또 XR 껴봐야 볼 거 없더라. 예.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가상 인간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K-팝, K-뮤직 이런 것만 봐도 이제는 확장 현실에 기반을 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XR이나 MR 이쪽은 좀 유망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유망한 분야 몇 개? 올해 가장 사실 외면 받았던 종목이 어디겠어요? 제약 바이오. 바이오. 예, 제약 바이오 이쪽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다시 국내의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해서 성과를 낼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서 여기도 맑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 국내에 있는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뭐 이를테면 우리 뭐 그 증권가에서 표현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을 네. 확보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 확보 하나 하면 1조 맨날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주가 막 이랬던 황금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다시 한 3년 만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일단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집값 네.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맨날 어느 전문가분들이랑 다 말씀하시면 내년은 좀 힘들다. 예. 예, 이건 뭐 기본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고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고 특히 지방은 조금 더 그 편차에서 올랐던 거를 상당 부분 반납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급락 급등이라는 것들은 결코 좋은 경제 상황에서 예.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방 쪽에서는 그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던 대구 뭐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과다했던 지역에 한해서는 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집값이 안정화, 정상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분양가에서 한 20-30% 올랐던 수준에서 그 가격이 오히려 적정가가 아니냐 했던 그 시기가 다시 조금, 그러면 이제 2배, 3배 올랐던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급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단기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수도권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테마의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건축 시장을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좀 짚어보면은 안전진단을 했다. 뭐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정부가 손볼 것이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폐지한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 지역들이 어느 정도 들썩들썩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당장은 음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좀 심취하다 보니까 음아파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되면, 내년에서는 조금 정부가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한다고 하면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음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목동 이쪽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동을 조금 저희가 자세히 이번 책에서 좀 다루게 됐는데, 목동을 보니까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이게 이제 지금 11월 19일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저도 몰랐어요. 목동이 그러니까 26,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묶어서 재건축한다는. 네, 근데 이 26,000세대가 만약에 재건축안이 통과가 되면 53,000여 세대 대규모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이 내년에 조금 구체화가 된다 하면 그러면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세대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볼 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아파트 말고도 이제 많은 투자한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오피스텔 빌라부터 해서 네네. 각종 뭐 지식재단 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하락장이니까 경매를 해야 된다 이런 네네.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이제 네.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략? 저희가 일단 뭐 두 가지로 뭐 개인과 뭐 그 기업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지켜봤는데요. 그 개인에서는 저는 부동산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으로 기사를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철저히 여기 책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그냥 키워드를 딱 보니까 틈새 수익형 상품이 뜰 것이다. 소형 사무실이다. 섹션 오피스. 그래서 소형 사무실, 그러니까 오피스의 수요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긴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파크원 그거 누가 들어가냐? 뭐, IFC 뭐, 그 공실 맨날 나지 않아? 근데 지금 다 찼잖아요. 예. 고급, 그리고 또 새 빌딩,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아직도 좀 크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새 빌딩 내에 작은 소형 오피스. 또, 이를테면, 꼬마 빌딩 하면 그동안에 뭐예요? 보통 이렇게, 내가 좀 자산을 평생 벌어가지고, 뭐 소형 빌딩을 하나 사면 1, 2층은 뭐 임대 주고, 뭐 3, 4층, 5층, 5층에 뭐 자기 주인 살고, 뭐 이런 느낌의 소박한 거였다면, 지금은 꼬마 빌딩도 소형 오피스. 그러니까 섹션 오피스라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내년에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있고요. 그 다음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1가구 2주택에서도 제외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레지던스 투자는 내년에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좀 있고요. 일본 내수 시장이 외국인이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요. 국내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숫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되게 많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 한국 뭐 이랬었고 우리 명동 그때 난리 났었어요. 예. 그런 시대의 원년이 2023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23년이 되면 다시 후루룩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가장 빨리 그 대응할 수 있는 게 레지던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한 번 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네. 5, 6%짜리 되게 높은 은행 예금 찾아가지고 이제 네, 네. 특판 예적금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아. 내년에도 계속 특판 예적금으로 좀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네네.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수익 상품이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뭐 예금 상품이면 무조건 넣어놔야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거에 준하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했을 때 뭐 요즘에 PB센터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발행어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에서도 요즘에 채린이라는 이야기 많이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채권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채권 2, 3%대 채권 같은 경우는 향후 뭐 4, 5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채권 중에 3%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채권들 그리고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좀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제트TV에서 내년도 재테크 전략 박수 차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재테크 전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